네, 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네. 어쨌든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이 상승 기세가 반갑기도 하면서 네. 시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양질의 상승인가? 이런 의문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여러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슈를 참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 시그널을 찾아볼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52주 신저가 2차 전지 투심 돌아온 게 아니었나입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는 계속해서 캐즘 등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장기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8월 폭락장 지나고 나서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오늘 좀 점검을 해볼게요. 본부장님 우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일까요? 아니면 더 내릴 수도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사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배터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BMS 관련돼서 특허가 가장 많다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 BMS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배터리, 한번 충전하게 되면 장거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배터리 쪽이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화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화재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정치 기대감들이 표출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혹은 소비자 수요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요. 여전히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엔캠,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면서 배터리 판매가 잘 돼야지 매출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지금 잘 만들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한테 더 이상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전기차 판매를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높여준다든가 혹은 제품 개발하기 위한 R&D 예산을 좀 책정해 준다고 할 텐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실적은 영업이익은 그만큼 안 나오지만 매출은 조 단위로 나오는 기업들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LNF 같은 기업들은 정말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021년 매년 50%씩, 60%씩 성장한다. 혹은 신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현재와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에코프로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계속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거의 계속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 쪽에 대해서 계속 이쪽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번에 주식을 손실이 큰 종목을 매도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전기차 판매가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 소재 관련된 주들의 흐름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2차 전지주 안에서도 구별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만 좀 상승세가 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위축되는 거는 결국은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좀 우려 섞인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인 네. 것 같거든요. 뭐 증권가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물음표가 커지는 느낌인데 실적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내용이.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은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뭐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세로 추세 전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적인 부담이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35에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되려면 제일 좋은 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죠. 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배터리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판매가 지금부터 2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의 매출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다만 전기차 부품업체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내연기관 차량들의 매출을 좀 그 구조를 보신다면 조 단위의 매출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연간 매출이 한 1조가 넘는데도 영업이익이 한 150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들의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2% 정말 잘 나와야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혹은 전기차로 전환시킨 업체들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많게는 뭐 7%, 한 10%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라면 충분히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캐스퍼 그 EV 버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EV3가 이제 3분기에 매출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다. 판매고가 나쁘지 않고 이것이 좀 매출에 좀 반영되는 게 확인된다라면 오히려 주가는 좀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닥을 찍고 터닝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들 업체의 실적 발표하는 거는 보통 11월 달일 겁니다. 11월 중순 초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월 중순 이후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달 정도 뒤가 됩니다. 이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유효하지만 그 외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쨌든 실적이 지금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2차 전지주 안에서 또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수급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은 있더라고요. 특히 8월 한 달간 외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좀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 종목이 같이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몇 종목만 좀 주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주가 상승률 제일 높습니다. 8월 저점이 31만 원이었는데 뭐 한 42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그러면 한 30% 이상 주가가 상승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일부 기업에 대해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9월 달에도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 혹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9월 달까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집중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자, 현지 시간으로 1일 기준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나란히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들이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에 대해서 EU로는 유럽이 2025년도 탄소 배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아무래도 지금 일부 기업들에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건 투심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질 만한 이슈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의 그 리포트 내용을 보신다라면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온다기보다는 좀 유럽 관련돼서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로 조금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표가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기존 목표가 35만 원이었는데 45만 원으로 높였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32만 원이었는데 34만 원. 으로 높였죠. SK이노베이션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들 한 20% 정도 목표가를 좀 높인 건데 이 정도 목표가 높인 거는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공격적인 매수 사인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않다. 네, 특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네. 이 목표가 달성도 했었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SKENS하고 합병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12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고점이 42만 원, 물론 뭐 9월 3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충분히 이 목표가는 그렇게 높은 목표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만 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면 달성 가능한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본부장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배터리 3사 중에 지금 삼성 SDI는 빠져 있는데 네. 삼성 SDI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 SDI도 충분히 한 40만 원대까지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그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에 이쪽에 좀 집중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는데 상용화 단계가 저는 2028년, 2030년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것만 하더라도 삼성 SDI 쪽은 호재라 생각하고 있고 또 ESS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북미향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룹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매출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삼성 SDI도 충분히 저는 9월 한 달만 본다라면 뭐 한 40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사실 이슈 시작은 에코프로 그룹주로 시작을 했는데 배터리 3사로 좀 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주 안에서도 투심도 좀 확실히 다른 상황이고요.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보통령은 이제 제쳐졌습니다. 이젠 티니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슈 들고 왔습니다. 자, 티니핑 관련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TV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좀 주인공 격이더라고요. 핫추핑을 주인공으로 앞세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1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거 보니까 보셨나요? 저는 2번 봤어요. 아, 2번이나?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연속해서 봤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한다 그러면 저 이제 애기 엄마가 데려가서 보기로 했는데 뭐 요즘 난립니다. 뭐 저희 애 보면은 맨날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 노래를 맨날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저도 외울 정도인데 영화 보면서도 보고. 근데 이게 지금 100만 명 넘은 게 이게 얼마 만이냐면은 2011년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22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요게 110만 명인가요? 105만 명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뽀로로 관련해가지고 겨울에 나온 것 같아요. 슈퍼썰매 대모험이 2013년도에 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2010년 초반에 나왔던 작품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이번에 100만 명을 돌파한 거고, 제가 추정한 건데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극장에 30%도 자리를 안 차요.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사랑의 하츄핑은 네. 거의 제가 2번 보러 갔는데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추석까지 이어진다라면 한 130만 명, 150만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첫 번째 영화를 보러 갔을 때는 그냥 영화만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보러 갔을 때는 저 애가 둘인데 둘 다 인형을 안고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요술봉 같은 것도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크지 않나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쌈지 엔터 같은 경우는 SAMG 엔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뭐 유아동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뭐 좀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까 노래해 주셨던 그 장면이 저희 쇼츠로 좀 제작되면 좋지 아이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요. 이제 어린 자녀들과 네. 보호자가 함께 가니까 관객 수도 1+1이 네. 되고 여기에 뭐 요술봉이나 인형을 사야 하니까 네. 원소스 머티유즈도 너무 잘 되는 그런 어린이 콘텐츠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당 제작사는 급등 마감을 했고 관련된 주도 오늘 뭐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런 투심과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나아가서 저출산이나 이렇게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SNG 엔터만 이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판권을 이제 여러 업체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한다라면 네. 뭐 저는 뭐 못 들어봤는데 뭐 들어오면서 작가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떤 티셔츠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에 뭐 몇만 장이 판매가 됐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캐릭터 상품화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하츄핑 관련된 캐릭터라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판매가 잘 된다라면 관련 업체들의 어떤 제품들은 계속 출시가 될 거고 그것들이 또 매출에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분위기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 이슈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약간 테마는 테마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 수혜죠. 사실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크게 히트를 친 거고 그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애니메이션도 좋은 결과를 본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좀 재평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로 좀 시세가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지 네. 뭐 이번에도 똑같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아기상어 때도 그쵸. 삼성출판사 대주주로서 좀 꼽히면서 수혜주로 네. 확 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네. 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말 특히 이제 이번 명절이 같이 끼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뭐 120만, 130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거 애니메이션 자체가 해외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캐치 티니핑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이걸 전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접할 수 있는 그 내용 스토리 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충분히 저는 수출 성공 판권 계약 충분히 크게 맺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다라면 또 다시 한번 주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주말 다음 주까지 해서 어떤 흥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주가의 탄력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해외 판권에 어떻게 좀 계약을 맺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이 수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본부장님, 그럼 이것도 좀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흥행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할 때 이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해당 기사가 나올 때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때가 오히려 더 지켜볼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어떤 영화가 300만, 400만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기사가 나올 때가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 보기는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뭐 그 예전에 한산인가요? 뭐 그게 노량진인가요? 그게 1700만 명을 찍긴 했습니다만은
뭐 1,700만 명, 1,500만 명 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다라면 한 1,200만 200만 명이 거의 한계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 왔을 때 뉴스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핫쇼핑 관련해서도 뭐 130만, 뭐 150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다라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을 나온 암탉이 네. 그때가 220만 명이었기 때문에 만약 200만을 넘었다 하면서 뭐 역대 흥행 1위로 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그때는 좀 매도 사인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로 또 해외 판권 소식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좀 나눠서 전략을 여쭤볼게요. 이 관련주를 지금 들고 계셔서 오늘 수익을 뭐 크게 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내가 따라가 볼 수 있나 관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각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은 다는 아니지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좀 매물대가 강하게 돌파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만 타면 한 18,000원, 2만 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신다고는 오늘 좀 고점에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후에 사셔가지고. 그쵸, 네. 그러신 분들은 장중의 주요 지지선이었던 14,000원 정도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원 초반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단기적으로도 일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뉴스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접근하는 네.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그러면 내일 시장에는 본부장님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는 게 지난번 네. 현대 인베스터 데이에서 확인되었었고, 현대차가 하드웨어 쪽, 전기차 쪽은 상당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좀 가장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현대 오토웨어가 바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차량의 라인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제공하던 그 서비스가 상품이 지금은 그냥 기본 장착으로 적용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한 단계 윗단계의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오토에버의 매출을 앞으로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성장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아직은 저는 완벽히 바닥을 찍었다는 보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된 기업들을 좀 공략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보신다면 저점이 한 14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고 상단은 한 7만 원, 18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4만 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첫 번째 이슈에서의 흐름과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이런 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볼 수 있고 지금 가격 전략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만 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내일장부터 현대 오토에버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